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판 한국 주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4조 4,560억 원입니다. 월별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그때도 1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하루에 3조 원씩 빠져나간 날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숫자가 계속 늘어났고 매도 주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삼성전자가 망했습니까? SK하이닉스가 부도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적을 보고 판 게 아니라 신호를 보고 판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호를 그들은 이미 감지했습니다. 이건 TV에서 잘 안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외국인 수급 부담 단기 조정이라고만 하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외국인은 알고 있지만 한국인만 모르는 5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증권가입니다. 트레이딩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외국인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담당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언제 다시 들어와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질문은 쏟아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대표는 고객들에게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수록 고객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투자 이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고 이번에는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헨리 &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에서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는 400명이었습니다. 3년 만에 6배가 늘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을 이미 떠나고 있으며 한국의 자본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습니다. 11월 외국인은 주식을 14조 원 팔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채권은 16조 2,540억 원 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식은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하고 사는 겁니다. 채권은 다릅니다. 그냥 안전하게 이자만 받을래 하는 겁니다.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는 패턴. 이건 전형적인 위험 회피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의 미래 성장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11월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누적 4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5월, 6월, 7월 잠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다 뉴스가 나왔고 코스피는 3천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역대 최대 매도가 터졌습니다. 들어온 건 차익 실현용이었습니다. 올려놓고 팔았습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가장 똑똑한 돈, 가장 빠른 돈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14조 원어치 매도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2025년 11월 말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은 29.6%입니다. 이 비중이 수년 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투자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익 내고 떠나려고 온 겁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환율이 견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80원입니다. 1년 만에 180원이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약한 원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 비싸지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여행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율은 두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의 비율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 환율이 오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내려가도 환율이 오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붐으로 성장 기대가 높아졌고 한국은 내수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입물가 지수를 보면 2025년 11월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릅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가 죽습니다. 내수가 죽으면 기업 실적이 나빠집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외국인이 더 팝니다. 외국인이 팔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강화하고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고요? 그런데 왜 주가는 안 오를까요? 시장은 환율 상승이 일시적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징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환율이
800원대에서 시작해서 2,000원까지 갔습니다. 1년도 안 돼서 2배 반이 올랐습니다. 1,480원인 지금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MF 때도 1,480원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설마 2,000원까지 가겠어? 라고 했습니다. 2,000원 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실입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을 하나 묻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야죠.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을 빌리는 대가인 금리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경제학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RP 매입으로 단기 유동성을 수조 원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까지 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있는 셈입니다. 역시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2% 후반, 3% 초반에 머물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 중반, 연중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 것이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푸는 걸 보니 상황이 심각하구나. 저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해졌구나.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투자하겠다.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도감이 아니라 더 깊은 불안감과 의심을 심어준 겁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금리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해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내놓으라는 시장의 차가운 요구인 셈입니다. 데이터가 이 사실을 차갑게 보여줍니다. 미국과 독일도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10년물은 그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더 아파야 할까요? 그들이 보는 위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겠다면서 원칙 없이 돈만 쏟아붓는 정책적 불확실성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폭탄을 안고 있는데 폭탄을 해체할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시간을 벌고 있구나. 저러다 터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바로 금리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만 더 아프고 있고 그 이유를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실입니다. 20조 원짜리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풀까요? 부동산 PF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쉽게 말해서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대출입니다.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20조 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제1금융권은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시장에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링거로는 병을 못 고친다는 겁니다. 연명치료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아주 위험한 독버섯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아준다면 아이는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어다니다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될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깔아주는 유동성이라는 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업장, 사업성이 없어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프로젝트들이 중앙은행의 자금 수혈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곳에 투자해도 결국엔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해주겠지. 이런 강력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굳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일단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시장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시작점을 둔촌 주공 사태로 지목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 무려 12,000가구에 달하는 이 거대 프로젝트가 공사비 증가로 멈춰서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시장의 힘을 통해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자정작용입니다. 바로 그때가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 금융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인공호흡기로 살려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영화 제목에 빗대어 둔촌일병 구하기라고 불렀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 전체에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대마불사. 크기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신화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건설사, 증권사, 저축은행 할 것 없이 시장 참여자들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위험 관리는 필요 없구나. 일단 몸집만 키워서 사고를 치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주는구나. 이때부터였습니다. 사업성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너도 나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게 되었죠. 2022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는 2025년 지금 온몸으로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정책당국은 이토록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으려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아킬레스건에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입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부동산 관련 신용 잔액이 우리나라 전체 민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서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엔진이 멈추면 배가 멈춰서고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폭탄을 안고 있는데 해체할 생각이 없구나.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시간만 벌고 있구나.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사실입니다. 폭탄은 째깍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해체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입니다. 부자들이 먼저 떠나고 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입니다. 2025년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100만 장자는 2,400명으로 예상됩니다. 유동성 투자 자산 100만 달러 이상, 약 14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입니다. 2022년에는 400명이었습니다. 3년 만에 6배가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영국 1만 6,500명, 중국 7,800명, 인도 3,500명,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훨씬 심각합니다. 영국 인구 6,700만 명, 중국 인구 14억 명, 인도 인구 14억 명, 한국 인구 5,100만 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이들이 빠져나가며 유출되는 자산 규모는 약 152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6,000억 원입니다. 이 돈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투자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던 자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만큼 경제활동도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입니다. 부유층이 떠난다는 것은 가장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왜 떠날까요? 세금 때문?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흐름을 보고 방향을 읽고 그리고 먼저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항상 그랬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빠져나갔고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건 그들이 뭔가를 먼저 봤다는 뜻입니다. 나도 준비해야 하나? 나도 자산을 옮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다섯 번째 사실입니다. 가장 똑똑한 돈이 먼저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 자본은 왜 지금 떠나는 걸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장이 멈췄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0.8%입니다. 2024년 전망 2.5%에서 1.7%포인트 하향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 한국은행도 1.0%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정체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장률 자체보다 중요한 건 성장의 질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하며 경제 전체를 지탱했지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는 부진했습니다. 수출은 대기업 몇 개가 합니다. 내수는 국민 전체가 합니다. 대기업은 돈 버는데 국민은 못 버는 구조.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둘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같은 이익을 내도 다른 나라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습니다. 왜? 주주 환원이 적습니다. 지배 구조가 불투명합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소액 주주 이익이 침해됩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정부도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더딥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일어난 불공정한 합병 비율 논란은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셋째, 대안이 생겼습니다. 인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제조업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외국 자본은 당장 실적이 나빠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정치권의 무책임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표심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단기적 경기 부양이라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집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을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공포에 휩쓸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대비입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속도계, 연료계, 엔진 온도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위험한 경제의 도로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계기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환율 1,500원 돌파 여부입니다. 지금 1,480원입니다. 1,500원이 뚫리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골가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치채고 도망가는 것은 바로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환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임 투표입니다.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위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외국인 순매도 지속 여부입니다. 월 10조 원 이상 매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건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과 채권을 한 달에 수조 원씩 꾸준히 팔아치우고 있다면 이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3% 중반입니다. 4%를 향해 가기 시작하면 내부 시스템의 균열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방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계기판은 부동산 PF 연체율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 취약업권의 수치를 따로 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장 약한 고리인 이들 취약업권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인 10%에 육박하거나 넘나들고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취약업권 연체율이 10%를 넘기 시작하면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뇌관이 뜨거워지다 못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인 거죠. 다섯 번째 계기판은 외환 보유고 급감 여부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로 이 방어 작전에 쓰이는 실탄, 즉 총알입니다. 현재 약 4,300억 달러 수준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이건 우리 방어선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총알이 떨어져가는 군인에게 더 이상 전선을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 중 3개 이상이 빨간불이면 방어가 아니라 대피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계기판은 미래를 100%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경제 위기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희생자가 아니라 계기판을 보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현명한 운전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빠져나갔고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공포를 인식하기 시작할 즈음에는 대형 기관 자금은 이미 방어적인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주의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만 모를 뿐입니다. 터지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읽는 자와 못 읽는 자.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다를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